지금 내 인생이 힘든 이유가 부모 때문이고 회사 때문이고 연인 때문이라고 솔직히 꽤 확신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오래 머릿속에 남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읽고 나면 기분은 좀 나쁜데 또 생각나서 자꾸 떠오르는 책. 바로 아들러 심리학의 두 번째 이야기,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책은 이런 메시지를 들고 나타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변명과 핑계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자는 것. 대신 그 자리에 앞으로의 당신을 올려놓고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한 청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일권에서 철학자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던 청년이 3년 후 실제로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칭찬이나 벌에 의존하지 않고 아들러가 말한 그 방식대로 대화와 신뢰로 교실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 실패입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교실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청년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소리 지르고 칭찬하고 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 현실은 책이랑 다르잖아. 이상적인 소리일 뿐이라고. 결국 청년은 철학자를 다시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말대로 해봤는데요. 현실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 장면 어쩐지 나찍지 않나요? 좋다는 건 다 알고 옳은 말이라는 것도 아는데 막상 해보려 하면 바빠서 힘들어서 상황이 안 돼서라며 포기해버렸던 수많은 것들처럼요. 철학자는 그 청년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나쁜 그 사람과 불쌍한 나라는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은 다 다른데 구조는 참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그랬고, 상사가 그랬고, 연인이 그랬고, 사회가 그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나는 불쌍하다는 이야기.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늘 빠져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이 빠져 있는 동안 내 인생의 운전대는 계속 과거와 타인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삶만큼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해보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요즘 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얘기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으로의 내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 살짝 걸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이 두 번째로 꺼내는 키워드는 존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존중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선만 넘지 않는다면, 내 상식선 안에서만 행동해 준다면 이라는 조건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존중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기준대로 고쳐 쓰려 들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연인과 함께 살 때, 후배나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성격만 좀 고치면 좋은 사람인데, 저 습관만 버리면 완벽해질 텐데, 내 말만 들으면 진짜 잘 될 텐데. 이 말은 이렇게도 들립니다. 지금의 너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아는 방향이 정답이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관계가 이상하게 힘들어집니다. 겉으로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상대는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있는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는 걸까?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살짝 불편한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나는 지금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존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잘할 수 있도록 내 불안함을 감수하면서 지켜봐 준 적이 있는가? 존중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마음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기준의 틀을 잠시 내려놓고 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존중의 태도는
곧바로 다음 주제와 이어집니다. 바로 신용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저 사람을 믿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입니다.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실적과 기록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맡겨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 이게 신용입니다. 조건이 붙은 거래에 가깝고 조건이 깨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깨집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실수할지 모른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래라기보다 내가 먼저 건네는 마음의 선물에 가깝습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신뢰한다는 건 조건 없는 사랑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함께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언제나 잘할 것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닙니다. 언젠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일단 내 편에 서보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혹시 네가 또 실수하더라도 그때의 결과와 후폭풍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나는 믿는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남을 신뢰한다는 건 결국 나를 신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에서 큰 실수를 한 동료가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팀 전체가 욕을 먹었고 당신도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신용의 언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얘는 이제 중요한 일에 못 써. 다시는 맡기지 말자. 하지만 신뢰의 언어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실수는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도 있겠지. 이번에는 내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맡겨보자. 이 일을 이 사람의 성장 재료로 써보자. 여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함께 혹시 또 틀어지더라도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나 자신을 나는 믿는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과 신용 거래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못 믿어서 신뢰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상처받기 싫고 실망하기 싫어서 애초에 안 믿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남을 신뢰한다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의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겠다는 뜻이고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믿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책의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신뢰는 결국 나를 향한 신뢰로 되돌아온다.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서 칭찬과 벌의 문제로 가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공식에 익숙합니다. 잘하면 칭찬, 못하면 야단, 더 잘하면 보상, 계속 못하면 벌. 표면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아주 조용한 메시지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사랑받을 수 있다. 내가 잘해야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이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회사에서, 연애에서,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해줘야 나를 좋아해 주겠지, 이만큼 성과를 내야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어떤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모습은 보여주고 어떤 모습은 반드시 숨기고 있나? 책은 말합니다. 행동의 겉모습보다 그 행동 뒤에 있는 관심과 감정을 보라고요. 너 왜 그랬어라고 따지기 전에 그때 너 마음이 어땠어라고 먼저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는 항상 어떤 외로움, 어떤 인정 욕구,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보려는 순간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렘, 두근거림, 끌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이란 내 인생의 주어를 내게서 우리로 바꾸는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좋은가? 내가 이득인가? 하지만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질문은 바뀝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 일은 우리 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까? 그래서 진짜 사랑의 질문은 너, 나 얼마나 좋아해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은 결국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선택과도 이어집니다. 서로의 상처와 결을 마주보는 일이고 각자의 이기심과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통해 편안함만 얻으려 하는가? 아니면 함께 성장하겠다는 조금은 피곤한 결심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립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립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자립은 이렇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내 일을 스스로 해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한 한 기꺼이 돕는다. 혼자서 모든 걸 다 버텨내려 하는 건 자립이 아니라 어쩌면 고립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자립은 각자가 자기 몫을 책임지면서도 서로 기대고 도와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정말 자립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상처받기 싫고 실망하기 싫어서 벽을 높이 세워놓고 있는 걸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깊은 행복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면 처음에는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작은 장면들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순간, 작은 수고를 대신해준 일, 좋은 정보를 나누어 준 경험,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질 용기란 과거와 남 탓을 내려놓고 어떤 관계를 선택하며 살 것인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용기입니다. 남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용기, 조건 없는 사랑에 한 발 더 가까이 가 보겠다는 용기, 그 선택을 한 나 자신을 믿어보겠다는 용기, 미움받을 용기는 이 용기를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우리 손에 이 질문 하나만 쥐어줍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서 당신은 어떤 관계를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대답은 끝까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 채 조용히 물러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